자, 이번 시간부터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의 좌우의 갈등 속에서 이러한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먼저 해방 직후에 좌우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특히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름하여 정읍에서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은 당시 통일정부가 어렵다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남북 간의 갈등과 단독 정부 수립의 주장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움직임이 이름하여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의 좌익과 우익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좌우 합작 운동에서 당시에 좌익과 우익 사이에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당시에 좌익과 우익에서 먼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신탁 통치 문제였죠. 좌익은 무조건 지지, 우익은 절대 반대 이런 입장이었고, 토지 개혁에 있어서도 좌익은 무상 몰수에서 무상 분배하자였지만 우익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친일파 청산의 경우에도 좌익은 빨리 친일파를 처벌하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우익은 정부 수립한 이후에 친일파를 처벌하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좌익과 우익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의 좌우합작 운동회에서는 이름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좌익과 우익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는데 이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 됩니다. 이러한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는 중도 좌파에는 여운형이었고요. 중도 우파 쪽에는 김규식이 이것을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좌우합작 7원칙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우선 좌우합작으로 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과 특히 논란이 됐던 토지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상 매입을 통해서 무상 분배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돈을 주고 사서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걸 했지만 결과적으로 특히 한국민주당과 같은 우익이 반대를 하고 좌익의 입장에서도 이걸 반대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특히나 이 좌우합작 운동은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를 본격화한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주장이었죠. 와 특히 이것을 주도했던 중도 좌파의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절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조차도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그런 협의가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면서 이제 남북 간의 분단이 현실화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같이 살펴봅니다. 우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면서 유엔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정부 수립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는 소련이 이 유엔에 한국 임시위원단을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대부분의 정치 지도는 반대했지만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던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이 이걸 환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또 한 번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타나죠. 이름하여 남북 협상입니다. 자, 이 남북 협상을 주도한 인물은 김구와 김규식이었죠. 이 남북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에 가서 남북 연석 회의를 한 이름으로 북한의 김일성과 김구가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구라든가 김일성이 중심이 돼서 공동 성명을 발표되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우선 미군과 소련군, 현재 지금 남과 북의 주변에 있는 미군과 소련군은 즉시 철수를 한다는 것과 특히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당연히 남한 단독선거는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남북 협상 역시 좌절되게 되죠. 특히 이걸 주도했던 이후에 김구의 암살로 이후에 그런 활동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남북 분단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기억해 주자면 제주 4.3 사건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 제주 4.3 사건은 그 배경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름하여 3.1절 기념행사에서 3.1절 만세운동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948년 4월 3일 날 좌익 세력의 주도로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통일정부를 세운다라는 이런 주장에서 이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제주 4.3 사건은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탄압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무관이 양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11.9 사건인데요. 이 계기는 당시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 다시 말해 제주에서 이 무장 봉기 진압을 위해서 여수와 순천 지역의 군 부대의 출동 명령이 내려지는데 당시에 군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이 이것에 출동에 반대를 하면서 일으킨 봉기가 바로 여수 순천 11.9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역시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되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었죠.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과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50 총선거가 1948년 결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1948년 5월 10일 날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게 되고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50 총선거는 당시에 남북 협상파라고 하죠. 앞서 우리가 배웠던 김구라든가 김규식과 같은 남북의 분단을 원치 않았던 이들, 그리고 역시 좌익 세력들이 불참한 그러한 총선거였다라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선거에서 국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이 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되고요.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헌 헌법인데 그 헌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상해에 만들어진 거죠.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고 특히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게 됩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특별법으로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살펴보자면
이렇게 헌법을 세운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재헌국회에서는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그리고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이후에 미 군정이 드디어 끝이 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해방된 지 딱 3년 만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법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합니다.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경찰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친일파 청산보다는 공산당을 먼저 몰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이후에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이 친일파 청산은 좌절되게 됩니다. 자, 한편 농지개혁을 좀 살펴보자면 이후에 농지개혁을 좀 살펴보자면 자, 농지개혁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법칙을 합니다.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때 남한 정부가 이 농지개혁법의 기념 방향으로 삼은 것이 국가에서 지주에게 돈을 주고 사서 이걸 다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농지개혁에 의해서 지주와 소작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없는 사람이 지주의 땅을 빌리는 걸 소작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 간에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개혁은 다시 말하면 논이나 밭과 같은 것에만 국한이 돼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친일파의 재산, 토지 같은 건 몰수가 안 됐다든가, 특히 유상분배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농지개혁의 내용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요, 북한 정권은 소군정의 지원에 의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이제 김일성이 됐죠. 특히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세우기 전에 먼저 토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하는 대단히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 개혁이 일어났고요. 8시간 노동제라든가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기본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48년 8월에 역시 남한이 총선거를 한 직후에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령으로 선출하면서 북한에도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